부채,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태 초반에는 기업들의 채권과 대출이 도마 위에 올라 도산 우려가 퍼지더니 그 이후에는 정부 재정 지출에 따른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빚을 내 투자하는 가계의 대출 문제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채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지난해 이미 이런 식으로 각 경제 주체들이 쌓은 부채가 5천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액수죠. 오늘은 이렇게 쌓이고 있는 부채의 위험성과 이를 해소할 대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 쌓여 있는 부채들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인데요. 사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불안했던 게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1,600조 원을 지난해 기준으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국민 1인당 나눠도 3천만 원을 넘기는 수치가 되는데 가계부채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죠. 예, 맞습니다. 지금 생활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내 생에 이제 집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패닉으로 인해서 빚을 내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게 또 원인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묻지마 B2라 그래죠. 이제 주식에 이제 거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가계부채가 이제 급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국가부채 아니겠습니까? 국가부채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의 증가폭이 유독 빠르다. 이런 식의 분석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나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정부가 소비하는 돈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게 오히려 국가의 경제 성장을 해치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일자리가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착시 효과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정 지출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부작용이 있고 또 이제 두고두고 시간을 두고 갚아야 하는 이제 비용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만약에 재정이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라면 쓰면 쓸수록 이제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그 재정이 이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어날수록 민간의 이제 활동이 위축되는 이런 이제 구축 효과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빚을 내서 계속 쓰다 보면 미래 세대가 이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현재 이제 대학을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 지금 한 55%가 일자리를 못 잡을 거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외환 위기 때 보더라도 처음 사회 출발할 때 이제 직장을 제대로 못 잡으면 평생 이제 취업난에 허덕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이제 빚을 이런 세대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많은 이제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런 것도 함께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도 이런 지적들을 일부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빚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 빚을 내는 방식,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을 좀 정립하겠다라고 해서 재정 준칙이라는 걸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늦게 도입을 한 셈인데 그런데 이 재정 준칙의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완화해서 정부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줬다.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 준칙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만들었느냐 하는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안을 지금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라고 하면 이제 인기 영합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이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서 도입한 것이 재정 준칙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정부 안을 보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이제 60%로 하고 통합 재정 수지도 이제 마이너스 3%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이 원래는 암묵적으로 한 40% 정도로 하고 있었죠. 그게 우리나라 여건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 이제 적정 국가 채무 수준이 40%고 근데 과거 정부들이 그 암묵적으로 그걸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그거를 이제 어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부가 기존에 이제 그런 이런 재정 준칙을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정 준칙이 이제 도입되는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재정 준칙을 모든 이제 나라들이 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0%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통합 재정 수지 둘 중에 하나만 지켜도 재정 준칙을 지킨 거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예외 조항도 여러 가지를 두고 있고 뭐 이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 내에서는 우리는 이제 60%까지 펑펑 쓸 테니까 다음 정부부터 이제 재정 건전성 신경 써라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실망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말 재정 건전성을 좀 지킬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리재정 수지와 통합재정 수지 이 두 가지 지표가 좀 또 논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흔히 저희도 기사를 쓰거나 이럴 때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지표하면 관리재정 수지를 보통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표를 통합재정 수지를 썼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뭐 물타기다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던데 두 지표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예, 통합재정 수지는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이라고 이제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의 기금을 합친 이제 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현 정부 이전까지 통합재정 수지가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흑자를 유지를 했고, 예.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계속해서 이제 흑자를 유지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고용 그 지급 기간도 늘리고 지급 요건도 이제 완화하고 여기에다 이제 일자리 정책이라고 이제 고용 기금을 갖다가 이제 일자리 지원 정책에 쓰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고용보험이 마이너스 2조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예. 2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에서 역대는 이제 과거에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갔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흑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4.4%로 이제 관리대상 수지는 이제 정부의 지출과 세입 이것만 따지는 수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6%를 넘고 있어요. 더 그러니까 숫자가 안 좋군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통합재정 수지가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제 통합재정 수지로다가 재정 준칙의 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취사 선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적용하는 시점도 논란입니다. 2025년부터 이 준칙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2025년이면 사실 현 정부가 끝났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 정부에 좀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면평이니 맹탕이니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건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 그러니까 나라 빚이 지금 한 220조 정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현 정부 내에서 늘어날 게 한 200조 돼서 현 정부 내에 이제 400조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내에서 늘어나는 빚이 이제 9.3%, 4% 정도로 이렇게 매년 연간 증가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 끝나는 2020년이면 50%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그 시행되기 전이 2024년이면 58.6%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그 재정 준칙을 해봐야 1점 몇 %뿐이 이제 여유가 없는 상황을 갖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시행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까지 60%까지 재정을 펑펑 쓸 테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때부터 하라는 이게 사실 상당히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키려고 재정 준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언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다 보니까 구속력도 없고 이런 거를 왜 현 정부에서 재정 준칙이라고 발표를 하는지 따지고 보면 현 정부가 쓰는 이게 100만 원 재정 운영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면피용이다. 이런 게 비판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부채 문제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계속 늘어서 이 두 개를 합친 수치가 우리나라 경제의 2배를 웃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계 기업의 상황도 더욱 안 좋아서 이제 버는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업 5곳 중 1곳이 부도 위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간 대출 이자를 유예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해 준다거나 하는 식의 기업 살리기 정책이 오히려 이런 식의 좀비 기업들을 너무 늘렸다. 이런 식의 분석이 좀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 기업이라 하면 3년 연속 이제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을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 21%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기업 5곳 중에서 1곳은 지금 한계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금리도 이제 작용을 했고 어떻게든 이제 버텨보겠다는 한계 기업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건 경제 부담이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력을 제공할 여지를 상당히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지금 워낙 코로나 사태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유예 이제 이자나 원금 상환을 3월까지 이제 유예를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사실 줄도산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유예를 마냥 연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추구 전략을 만들고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을 감수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해야지만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구조조정보다도 사실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해서 잘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을 내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아무래도 선순환이 될 텐데 정부 규제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규제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 정부가 이제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제 오만, 그다음에 현실에 대한 진단에 대한 오류나 오판 이런 것들이 겹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기 영합적인 정치적 이유가 겹치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8,600개죠. 규제가 이제 8,600개 늘어났는데 하루에 8개씩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할 정도로 엄청난 규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또 다른 규제를 해야 되고 또 그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오니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은 꼬이고 이렇게 왜곡되고 이런 것들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업규제 3법,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제 정부가 부르지만 기업규제 3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과 정확한 진단이 없이 이제 어떤 국민적 정서의 재벌 개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 이제 반기업 정서들이 강하다 보니까 정치적 도움이 되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족 경영, 이 지배 구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만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월마트라든가 뭐 여러 되게 보면 이 보편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가족 경영 기업들이 더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경제력 집중 같은 경우도 보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삼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라고 현대 이런 기업들 보면 경제력 집중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라면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혁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면 4차 산업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업 규제 3법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가계, 기업의 부채 그리고 대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